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러입니다. 2018 3마일러 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60페이지 양가로 3번의 경제학 및 과세의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3마일러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리카르도의 주저인 경제학 및 과세의 제어원리 제3판 제1장 가치론의 정정 제31장 기계론의 보충 등의 이론상의 수정 변경을 거치면서 모두 3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가 제1부터 7장까지 경제학의 원리편, 제2부가 8부터 18장까지 과세편, 제3부가 19, 32장의 보유 없는 논제 편의 3부로 구성되었다. 리카르도의 원리의 주제는 임노동자, 자본가, 시주라는 사회 3계급 간의 분배관계, 즉 임금, 이윤, 지대라는 3, 소득, 범주 간의 분배관계를 규정하는 경영적 법칙을 가치론을 기준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윤에 있어서 분배를 시행하면서 확정시키고 있다. 동시에 그의 분배론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을 기초로 하는 자본 축적론이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시각에서 원리 제3판 제1부 경제학의 원리편을 중심으로 61페이지 리카르도의 경제학 체계의 이론 구조를 고찰하여보자. 양가로 A 가치론 리카르도는 스미스를 답습하면서 사회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들의 상품의 교환 가치, 즉 상품이 얼마만한 분량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법칙은 거의 전적으로 각 상품이 지닌 노동의 비교량에 의존한다고 소술한다. 그러나 이처럼 각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은 투하 노동량이 교환가치에 근저가 되면 스미스처럼 지배 노동량을 투하 노동량과 동등한 척도로 볼 수는 없다. 후자는 내재적인 절대가치의 척도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불변이 표현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전자는 외재적인 척도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것은 노동력의 가치와 비교되는 제 상품의 수만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가 항상 일정한 율로 환상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자의 일치는 노동자의 보수가 그들 노동의 모든 생산력과 같은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리카르도는 스미스에 있어서 불변의 가치 척도인 지배 노동량이 실은 가치 가변한 노동, 가치의 역수일 뿐을 지적하면서 스미스의 지배 노동 가치론을 거부하고 가치론을 투하 노동 가치론으로서 순화 확립한다. 그렇다면 리카르도에게 있어서 불변의 가치 척도라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동일량의 노동을 요구하는 얼마간의 상품이고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증감하지 않는 상품은 전혀 없지만 이 불변의 가치 척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배 노동 가치론에 비판 투하 노동 가치론을 확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요컨대 가정된 불변의 가치 척도로 잰 투하 노동량으로부터의 절대 가치만이 일상의 제상품의 성분 교환 가치는 상대 가치의 변동거를 해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러나 후의 베일에 있어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의 모순을 통하여 통일을 비판되었다. 어쨌든 한 상품의 가치, 즉 이 상품과 교환되는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의 분량은 그 상품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량에 의존하여 그 노동에 대하여 지불된 보수의 다소와는 무관하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사회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투하 노동 가치론을 확립시켰던 리카르도는 계속해서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점유라는 조건 하에서 스스로의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그는 자본을 축적해서 시작한다. 결론만을 말한다면 투하노동 65페이지 가치론에는 어떠한 차이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상품에 직접 사용되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을 도와주는 용기, 도구건물에 투하된 노동,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다. 또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임금과 이윤과의 분배관계는 이러한 상품의 상대가치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투하노동, 가치 이상 이렇게 결정된 일정한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 분화될 뿐이며 상대가치라 하여도 이러한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분배가치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다. 이리하여 스미스의 우선가격론에 기초한 임금등기, 물가등기라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대신에 임금등기 이윤 하락이라는 인과관계가 제시되었다. 즉 임금이 상승하고 이윤이 그 결과로 하락한다. 하여도 이들 상품의 상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거나 임금으로서 지불되어 질 비율이 이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윤이 높은가 낮은가는 임금이 낮은가 높은가에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이다. 글자가 작아서 좀 보기 힘드네요. 여기에서 리카르도 경제학 책에 있어서 선회 기축, 기본적인 관계인 임금, 이윤의 상반관계가 투하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임금에 의한 이윤의 규정, 따라서 임금, 원인, 독립변수, 이윤, 결과, 종속변수이다. 로서 논증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각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 사이의 고정, 노동자본의 편성, 고정자본의 내구도, 노동자본의 환류기간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적 이윤의 전일적 지배를 전제로 하는 한 그러한 차이 자체가 제3품의 상대가치를 수정시키고 또한 그러한 조건하에서의 임금 등기가 이윤 하락을 통해서 제3품의 상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리카르도의 가치수정론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면서 투하노동 가치론의 기본적인 요소를 주장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치론은 93%의 노동가치론으로 불린다. 이러한 가치수정론을 둘러싸고 토렌스와 시미어 등은 리카르도의 비판자로서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수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한편 밀, 맥켈로크, 퀸시 등의 리카르도 언어론자들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단순화된 여러가지 의미를 전개함으로써 투하노동 가치를 옹호했지만 결국 63페이지 리카르도를 속물화했을 뿐이다. 자, 지금 본 게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첫 번째 가치론입니다. 가치는 노동의 비교량에 의존한다는 게 리카르도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대. 리카르도는 또 지대를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셨죠. 양가롭비 지대론. 투하노동 가치론은 과연 토지의 전면을 지대의 발상과 어떻게 정합하는가. 이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리카르도에 의하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농업 수요 증가에 의하여 열등지 경작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열등지에 투하되는 자본이라고 하여도 주어진 일반적 이윤을 취득할 수 없는 한 자본은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식량의 추가 수요에 대한 사회적인 추가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열등지에 투하되는 자본이라 하여도 일반적 이윤을 취득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열등지에서는 노동지와 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을 추한다 해도 노동지보다 적은 수확밖에 거둘 수 없다. 지금 독립민족의 토지 A위의 동량의 자본과 노동을 투하해서 얻어지는 공급의 순수 확률이 제1등지 A에서는 100쿼터이고 제2등지 B에서는 90쿼터라면 B를 경작하는 농업자본가는 90쿼터에서 농업자본가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일반적인 이윤을 획득한다. A를 경작하는 농업자본가도 마찬가지라면 A에서는 차익 10쿼터의 추가 이윤이 발생한다.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용되어 자본이 특하게 되는 소득은 이윤으로부터 배제되어야만 비로소 자본 간의 경쟁에 따라서 부문 간의 자본 이동을 정지한다. 또한 동일 조건하에서 80쿼터 밖에 생산되지 않는 재단 유지시까지 경작될 필요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B에도 10쿼터의 지대가 새롭게 발생하고 A의 지대는 20쿼터로 등기한다. 이처럼 자본 축적만이 지대를 발생, 등기시킨다. 또한 지대는 열등지 경제하기 전에는 노동주에 투하된 자본의 이윤이었던 것이 열등지 경제에 불가피성에게 그 일부가 분할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국 부의 창조 멜더스가 아니다. 이것이 이른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이다. 그러나 그의 집약된 추가자본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액지대의 제2형태 마르크스 따라서 존수란 열등지 경제가 확대의 경우는 그 제1형태에 밝혔던 존스에 의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투하 노동 가치론과의 정합관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은 투하 노동 가치론과 결합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무시해야 되었다. 즉, 토지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가장 불리한 조건, 한계적 무지대 하에 생산적 필연적으로 투환되는 보다 많은 양의 노동, 64페이지. 한계적 최대의 투하 자본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한계적 최대의 투하 노동량에 의해서 생산되는 토지 생산물과 한계의 노동량에 의한 토지 생산물과의 차이에서 가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가치 차익만을 지대로 전형한다. 따라서 한계적 무지대 토지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이윤과 이윤으로 분할된다는 이야기로 이것만 진정한 가치분해분, 분해분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리카르도는 지대가 가치, 가격 형성의 원인이 아니라 이전의 이윤으로부터의 가치 이전 부분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자본 축적, 인구 증가, 열등지 경작의 확대, 한계적 최대 투하 노동량의 증대, 공유 가치의 등기는 필연적으로 가치 차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대는 자본 축적은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등기한다. 결국 공유 가격은 지대가 지불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점유율, 지대의 발생도 투하 노동 가치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스미스의 부정 가격론은 여기에도 부정되고 있다. 양하로 C. 자연시장 가격론. 리카르도는 투하 노동량에 기초한 상품 가치는 가격을 자연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화폐는 금의 가치 불변을 가정할 경우에 일상적인 수급 불균형에 상품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과의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괴리를 가져오지만 일반적 이윤율의 성립 메커니즘을 지렛대로 하여 전자는 부단히 그리고 경향적으로 후자로 회귀한다. 그렇다면 결국 가치, 자연 가격은 임금 플러스 이윤은 생산 및 나누기 시장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연시장 가격론은 분배는 소득, 범주 규정, 극경영적 변동 법칙의 해명과 투하 노동 가치론을 연계시키는 방법론적 매개환으로서 설정하게 된다. D. 임금론. 불변의 가치 척도로서 지배노동을 부정한 리카르도에 있어서 노동력 또한 가치, 가변적인 한 상품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선 불변의 가치 척도로 가정된 금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어 노동의 가격이나 임금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사무수란 자연 시장 가격론을 전제한다면 노동의 자연 가격은 노동자들의 생존하거나 그
그들의 정보를 증감 없이 영속시키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가격으로 그 가격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 필수품 및 편의품의 가격, 임금제 가격에 의존한다. 이리하여 리카르도의 임금론은 종종 생존비설로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노동의 65페이지 자연가격은 임금제 가격에 등락한다. 앞서 소설한 바와 같이 사회의 진보는 자본 축적과 함께 곡물 가격은 등기 현상을 갖기 때문에 노동의 자연가격 또한 등기 현상을 갖게 된다. 한편 노동의 시장가격은 노동력 잠시만요. 상품의 공급의 수요에 대한 비율의 자연적인 작용으로부터 실제로 노동에 지불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리카르도께서 이렇게 보신 거죠. 따라서 그것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자연가격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지닌다. 요컨대 등비 경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노동 상품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의 시장률은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연률을 초과하게 된다. 왜냐하면 증가한 자본이 새로운 노동 수요에 자극을 주어 반항을 일으키자마자 곧 별도의 자본 증가가 일어나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만약 자본의 증가가 점진적이고 항상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자본 축적, 인구 증가, 노동 공급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증가한 노동 공급을 더욱 상회하는 노동 수요의 증대에 의해서 노동의 자연가격을 상회하는 시장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성립하게 된다. 이것을 노동의 자연가격 자체의 변동, 따라서 자본 축적의 진전과 관련시켜보자. 우선 자본 증가, 자본 축적은 다음의 두 가지 양태를 갖는다. 방가로 1번에 자본이 가치, 사용가치 양면에 있어서 양적으로 증대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체감하의 자본 축적. 방가로 2번 자본이 가치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사용가치량만을 증대시킬 경우 생산성 체증하에서의 자본 축적.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서는 자본 축적은 노동 수요의 증가는 노동의 시장 가격의 등기를 가져오지만 생산성이 차가우기 때문에 식량의 자연가격도 등기하게 되고 따라서 인구의 약간의 증가에 의해서 전자는 후자를 회귀하게 된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체증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의 자연가격이 불변하거나 하락하고 따라서 노동의 자연가격 또한 불변하거나 하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가격은 이와 마찬가지로 등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노동자의 상태 개선은 1회에 비해 확실히 크고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한 노동의 시장가격은 그 자연가격 66페이지 목까지나 하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임금은 노동의 수급관계, 임금제 가격의 쌍방에 의존하지만 임금 수요라는 것은 노동 고용수단의 축적, 자본 축적이고 그 축적률은 속도는 노동의 생산성에 의존한다. 노동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비용권 대체가 풍부할 때에 최대가 되며 이러한 시기에 자본 축적은 급속히 진전하고 노동의 공급을 상회한다. 그 결과 노동의 시장 가격은 그 자연 가격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시장 가격은 인구 증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곡물 수요 증가는 열등지 경제의 확대에는 식량 생산성에 저하는 노동 생산성 저하에 의하여 자본 축적률을 저하시키고 노동 수급 관계의 균형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곡물의 자연 가격 등이 노동의 자연 가격 등이 이윤율 하락에 의하여 자본 축적의 정체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자연 가격을 상회하는 노동의 시장 가격은 통상적으로는 오직 노동의 자연 가격을 주장하는 것 중에서 편의품의 구입에만 돌려져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의 자연 가격 자체의 수준은 소비 내용의 수준을 고도화하게
하게 되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한 노동의 시장 가격의 고호 수준은 유지된다. 다만 이렇게 하여 노동의 가격 자체의 수준이 고도화하고 인구를 언젠가는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의 시장 가격은 결국 그 고도화된 수준에 있는 자연과 합치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연 축적률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수가 있다면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게 하는 과정은 어느 의미에서는 부의 원천이 끝날 때까지 반복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이윤율 리카르도에게 있어서 이론적 출발점은 회귀점인 자본 축적 기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윤으로 그 축적 위에는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그 일반적 이윤율의 동향만이 다음의 문제가 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곡물은 토지 생산물 가격은 한계적 무지대지에 있어서의 한계점 최대 투하 노동량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물은 제품 가격은 그 생산에 필요한 투하 노동량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한계 내 유지대지 생산물과 한계적 무지대지 생산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가치 차익 지대는 진정한 가치 분배분에서 배제된다. 67페이지 상품의 모든 가치는 두 개의 부분으로만 분할되는데 하나는 자본이고 자본의 이윤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임금이다. 그리하여 곡물과 제조품이 항상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이윤은 임금이 낮은 것과 비례하여 높아지든가 낮아지든가 한다. 임금 이윤의 상관관계. 그런데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곡물 수요 증가, 열등지 경제의 확대는 한계적 최대 투하 노동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곡물 가격은 등비한다. 그러나 구성 가격률을 부정하는 리카르도에 있어서 이것은 제조품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곡물 가격 등비, 임금 등비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윤은 필연적으로 저하한다. 그런데 농업 이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업 부분에서는 그 생산물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상 임금 등기만으로는 임금률의 동향을 이리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 생산물의 가격이 증가한다면 적어도 농업자는 비록 임금을 위해서 추가이익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해도 동일한 이윤율을 얻을 수는 없는가? 물론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등기하고 있을 때 한계 내 유지대지의 농업자분은 자신의 생산물과 새롭게 경작된 한계적 무지대지 생산물 사이의 가치 차익을 새로운 지대나 추가 지대로서 지주에게 지불하지만 이 가치 차익인 지대분은 다름이 아니라 곡물 가격 등비를 초래한 한계적 최대 투하 노동량의 증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한계적 무지대지의 농업자가 한계 내 유지대지에서의 동일한 양의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의 노동자와 일정한 수의 추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 추가 노동자에 지불되는 임금분은 결국 곡물 가격 등기를 초래한 한계적 최대 투하 노동량의 증대일 뿐이다. 그렇다면 또 농업자들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나 새롭게 고용하는 동일한 수의 노동자에 대해 지불하는 곡물 가격 등기에 의한 임금 추가분을 어디에서 염출해야 하는가? 곡물 가격 등기에 의한 징수분은 모두 지대나 추가 노동자 임금으로서 지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도 제조업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윤의 일부분을 거기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농업자의 이윤은 결코 제조업자의 이윤에 일치하게 된다. 68페이지 제조업의 이윤은 물론이고 농업의 이윤도 원생산물의 가격 동기가 임금의 상승을 소환한다면 원생산물 가격의 등비에서 인하되어진다. 이리하여 일반적 이윤율의 전율적인 지배를 전제하는 한 이윤의 자연적인 경향은 저하로 나타난다. 사회가 진보하여 부가 증진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음식물의 추가량은 점점 많은 노동의 희생에 의해서 취득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이러한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몇 가지 저하 요인에 의해서 반작용을 받는다 해도 이른바 이율과 같이 계속 작용한다. 그러나 필수품의 가격과 노동임금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농업자의 수입과 합계되자마자 축적은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자본도 이윤을 낳을 수 없게 되고 어떠한 추가 노동도 수요가 충족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로서 이유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의 궁극의 논리적 귀결인 이른바 정상 상태 내지는 부의 원천적 종언이다. 그런데 진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본 축적률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수만 있다면, 즉 이윤율 저하 경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상태를 계속 개선할 수 있다. 그리하여 리카르도에게 있어서는 값싼 외국산 곡물의 수입에 의한 곡물 가격 하락은 임금 하락에 진보하고 있는 사회의 활력은 이윤율 수준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리하여 신곡물 개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본 축적에 의한 노동자, 자본자 간의 계급적 이해의 조화를 추구하는 리카르도에 있어서 그 이론적 필연적 귀결인 것이며,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리카르도의 경제학 체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좀 어렵네요. 여러분 보면서 제가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F 외국 경우 리카르도는 제7장 외국명론에서 신곡물법 비판에 관련되는 문제를 자본 축적 및 일반적 이윤율과 외국무역 간의 관계로서 보다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다. 리카르도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국무역의 확장은 상품의 수량에 따라서 사치분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데는 매우 유력하게 공헌하지만, 그러나 결코 곧바로 한 나라의 가치액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외국제화의 가치는 그것들과는 교환되는 우리나라의 토시와 노동의 생산물의 분량에 의해서 측정되기 때문이다. 69페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술하겠다. 그렇다면 이 외국 무역이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리카르도에 의하면 자본 축적은 일반적으로 축적해보는 수입은 이윤 자체의 증가에 의해서나 아니면 수입이 일정한 경우에 자본과의 소비의 감소는 이윤이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부분의 증가에 의해서 촉진된다. 예를 들면 노동 절약적인 기계 도입에 의해서 대부분의 상품의 가치가 20% 하락한다면 나는 내 수입이 20% 이상이 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저축할 수 있지만, 외국 무역에 의해서 값싼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기계가 재화의 생산 경비를 인하할 경우와 마찬가지가 된다. 외국 무역은 이와 같이 값싼 상품들의 수입, 공급하여 저축과 자본의 축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바로 일반적 이윤율을 인상하지는 않는다. 이미 밝혔듯이 일반적 이윤율이 등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에 따라 이윤이 등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로지 임금 하락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외국가도 또한 임금대를 구성하는 재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곡물을 싼 값에 수입, 공급하는 한에는 일반적 이윤율이 등교에 공헌할 뿐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외국 무역은 축적되고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가장 커다란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외국 무역은 어떻게 하여 값싼 상품을 수입, 공급할 수 있는가? 리카르도에 의하면 자유로운 외국 무역은 국제적 분업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한도에서 세계적 규모의 보편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조건의 제약을 받아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각국 자본 사이에서 자유경쟁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윤율의 국제적 균등화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이제까지 제6장 이후문까지 관찰되어 왔던 리카르도의 투하 노동 가치관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리카르도에게 있어서 가치는 자연가격은 임금 플러스 생산비고, 이 범칙
성립의 전제는 전체적 이익률의 전일적 지배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 일반적 이익률이 형성될 수 없는 이상 한 국가에 있어서 상품들의 상대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이 활용한다면 토화 노동량에 기초하는 가치 규정이 70페이지 두 국가나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품들의 상대 가치를 좌우하게 되지는 않는다. 결국 모든 외국 재화의 가치는 그것과 교환되는 우리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생산물의 분량에 의해서 측정된다. 여기에서 투하 노동량의 상대적 비율인 상대 가치에 의해서 상품들의 교환 비율이 결정된다는 이제까지의 논리가 부정되고 역으로 교환 비율에 의해서 상품 가치가 결정된다는 논리만 도입된다. 이리하여 제상품의 국제적 상대 가치는 이른바 비교 생산비에 의해 설명하게 된다. 이제 영국에서는 양복지 한 단위와 포도주 한 단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양반은 각기 100명, 120명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서 포르투갈에서는 각기 90명 및 80명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양 부분 모두 포르투갈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설명하므로 얼핏 생각하면 양 상품 모두 포르투갈로부터 영국으로 수출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리카르도 영은 그렇지 않다. 포르투갈은 자본 노동을 포도주 생산에 집중, 전환하게 되어 두 나라 사이의 외국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전술한 사례에 있어서 노동의 생산 수량 관계에 의하면 영국은 양 부분의 생산성이 있어 포르투갈에 비해 절대적 여유에 있지만 그 여유의 정도는 양복지 부분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영국은 양복지 부분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게 된다. 한편 포르투갈은 마찬가지로 포도주 부분에서 비교 우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양국에 있어서 양복지 1단위와 포도주 1단위의 가치 비율을 취해보면 영국은 5대6, 포르투갈은 9대8이 된다. 따라서 양 상품의 각기의 국내에서의 교환 비율은 6대5, 8대9가 된다. 따라서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영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그리고 이 교환 비율은 포도주 1단위에 대해서 양복지 9분의 8단위 이상, 5분의 6단위 이상의 범위에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범위 외에서의 무역 거래를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포도주 한 단위에 대해 보다 다량의 양복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영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양복지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 싼 값으로 왜냐하면 일상의 구체적인 상품 교환에서 72페이지 기준으로 되는 것은 가격평가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여 포르투갈은 자국 내에서 포도주와 양복지를 함께 생산하기보다도 자본 노동을 포도주 생산에 집중 전환하고 양복지를 영국에서 수입하는 편이 유리하게 된다. 한편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복지 생산에 집중 전환하여 포도주를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이른바 비교 생산비설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기서는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 비율만이 비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비교 생산비설은 자유로운 외국무역이 제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싼값으로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비교 생산비설은 자본축 쪽에 커다란 자각을 주게 되고 또한 임금비를 구성하는 제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곡물을 싼값으로 수입 공급하는 데 하나여 일반적 이익률의 등비에 공헌하게 된다. 리카르도의 신공법 비판은 이리하여 여기에서 비로소 논리적으로 완결을 보게 된다. 결국 리카르도에 있어서 곡물법에 의한 인위적인 고고가주의 정책은
바로 영국 경제 발전에 저해용이 될 뿐입니다. 양가루쥐 기계로 마지막으로 리카르도가 원리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제31장 기계론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제31장에서 리카르도는 기계의 도입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종류의 보상설적인 견해로부터 기계의 도입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인구과잉, 노동과잉을 낳는다는 배제설적인 견해로 혁신적인 변모를 보여주었다. 리카르도에 있어서 개량된 노동조를 합계한 기계의 도입이라는 문제는 종류에는 오로지 그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자의 임금제를 구성하는 제3품의 가치 하락의 문제, 즉 임금 변동의 문제뿐이었다. 리카르도는 경제학의 여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몇 개의 생산 동인에 있어서 노동 조약 효과를 가진 기계의 중요는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는 다만 작업 및 노동을 하나의 용도로부터 다른 용도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따르게 십상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소술하고 있다. 여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즉 어느 부분에 있어서 기계의 도입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를 배제한다 하여도 그들 노동자 개념을 고용한 자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을 72페이지 소유하는 사람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고 임금은 조금도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도 다른 여러 계급과 마찬가지로 기계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값이 싸진다는 것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된다. 요컨대 기계의 도입은 사회 전체로서도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인구 과잉은 노동 과잉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자본과 지주, 노동자의 각각의 제3계급은 기계 도입, 상품 단위당 노동 투하량의 감소, 상품 가치 하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모두 소비자로서 전반적인 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5장 임금론에서 나오는 자본의 증가에 비례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견해와 그 기본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카르도와 같이 사회적 총자본은 결국 노동자 유지 재원으로서 파악하여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이익, 노동 유지 재원과 노동자의 상품 교환으로서 파악하는 한 그리고 세이의 팔로서를 수용하는 한 자본과 노동의 동시적인 과잉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기계론의 보상설이라고 불리는 견해이다. 자본 축적의 유일한 요인으로 고려된 일반적 이익률의 동향만을 문제 삼는 리카르도에 있어서 기계 도입의 문제를 임금 변동의 문제로서만 파악한 이러한 견해는 이른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렇지만 리카르도는 그 후 러다이트 운동의 진전, 공황의 발발이라는 격동적인 사회 정세 속에서 멜더스와 토론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이름에 자기 비판적인 변경을 가하게 이르렀다. 리카르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이제 나는 기계를 인간 노동에 대응하게 되면 노동자 계급은 때때로 불이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이르렀다. 나의 오해는 사회의 순소득이 증가하여 항상 그의 총소득 또한 증가한다는 상정하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나는 이제 지중해 자본가가 그들의 수입을 인출해내는 기금은 증가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급이 주로 의존하는 기금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만약 내가 올바르다면 그 나라의 순수익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동시에 인구 과잉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노동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73페이지 타당한 것이다. 결국 리카르도는 여기에서는 기계의 도입, 순소득, 금지대 플러스 임금 증가, 총소득, 순소득 플러스 임금 감소, 노동수요의 감소는 노동 배제, 인구 과잉은 노동 과잉이라는 공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신기계론이 구기계론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기계론은 이와 같은 기계의 도입이 자본과 지주계의 이익에는 유리하지만
노동자 계급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 명확히 하고 기계 도입을 둘러싼 노동자 계급과 다른 여러 계급, 특히 자본가 계급과는 이해의 대립을 기계 도입 노동 수요 감소는 노동 배제, 인구 과잉은 노동 과잉이라는 맥락하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계론에서는 기계 도입은 노동 수요 감소는 노동 배제의 과정이 순소득과 중소득과의 역행관계 내지는 불균형적 증가면에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구기계론에서는 순소득과 총소득과의 병행관계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카르도는 이러한 역행관계를 처음 연도의 기계 도입이 다음 연도 이후에 노동 수요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산술적인 예를 설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예, 좀 분량이 기네요. 그러나 어쨌든 리카르도는 자신의 이 사이의 논리적인 불명료함은 현대까지 기계론을 둘러싸고 정해진 각종의 연구 논쟁이 나왔던 원인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리카르도는 자신의 결론만을 소개하겠다.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기계의 발명 사용이 총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할 것은 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그것은 항상 노동자 계급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군가가 해고될 것이고 인구가 고용해야 하는 기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기계론에서 배제설이라고 불리는 견해이다. 이러한 내용의 신기계론은 리카르도 경제학 체계에 중대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리카르도 자신은 장마다 끝부분에서 나는 내가 시도한 논술이 기계는 장려되어서 안된다는 추론으로 유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서술함으로써 더 이상의 연구를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카르도의 신기계론은 파든의 기계론과 함께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 연구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은 명확하다. 예, 74페이지까지 봤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요. 결국 리카르도는 참 다양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기계론, 비교 우위론, 지대, 기계론, 예, 다 중요하네요. 다. 네,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